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는 속이 시원한 듯 했지만은 돌아서면서 곧바로 후회가 밀려오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차라리 잠시 참을 걸. 이런 후회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가족과의 사소한 언쟁, 친구와의 오해, 직장에서의 갈등, 이 모든 장면은 단 한마디 말로 평화롭게 풀릴 수도 있고 반대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생각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말이 올바르게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내지 않고도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화술이 아닙니다.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자 더 나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주제는 수천 년 전에도 중요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화라는 감정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단순히 짜증이나 분노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의 혼합체입니다. 실망, 두려움, 불안, 때로는 사랑과 기대까지 뒤섞여 있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이 약속을 어겼을 때 느끼는 화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신뢰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는 슬픔과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내 의지 밖에 있다. 하지만 내 반응은 내 의지 안에 있다. 결국 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가 솟구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갈림길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후회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단순히 나 화났어 라는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사실 화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정서가 얽혀 있습니다. 슬픔, 실망, 두려움, 불안, 심지어는 애정과 기대까지 숨어 있죠. 그래서 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왜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단순히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소중했기에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 기대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상처가 되어 화로 표출되는 겁니다. 결국 화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와 관계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방어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TEA 모델, Thought, Emotion, Action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먼저 생각, thought를 합니다. 그 생각이 감정, emotion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 액션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화라는 감정이 생기고 이어 목소리를 높이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을 혹시 그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라고 바꾸면은 같은 사건에도 다른 감정과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건 자체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니체는 이런 상황을 두고 사람은 사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화에 휘둘릴지 아니면 화를
다스릴지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 몸이 화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고대에는 맹수와 맞닥뜨리면 싸우거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감지하면 뇌는 자동으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호흡을 가빠지게 하며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지금은 맹수가 아니라 상사, 배우자 혹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몸이 전투태세로 전환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가 강조한 90초의 파도 법칙입니다. 화가 솟구치는 순간 그 강렬한 생리적 반응은 90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잦아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그 감정을 생각과 말로 계속 부추기지만 않는다면 화는 짧은 파도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파도 위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저 사람은 날 무시하는 거야. 같은 생각을 덧붙이면서 파도를 끝없이 키워갑니다. 결국 파도가 지나가기 전에 스스로 또 다른 파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네가 화났다는 것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 잘못을 해석한 방식 때문이다. 이 말을 곱씹다 보면 화의 절반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길러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 회사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는데 상사가 무심코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나를 무능하게 본 거야 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곧 호흡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저 말이 꼭 내 능력을 부정한 걸까? 단순히 사실 확인일 수도 있잖아. 이 작은 해석의 전환으로 그는 불필요한 언성을 피했고 오히려 대화를 더 원활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라는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내면에 쌓였다가 어느 날 더 큰 폭발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터뜨리면 관계를 해칠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건 화의 뿌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스리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언제, 어디서 말할 것인가, 즉 타이밍과 장소의 힘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약속을 자주 어기고 가벼운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불만이 쌓이던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 김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친구에게 너 왜 항상 약속을 어기니? 왜 매번 거짓말을 하니?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충동적인 말을 삼키고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동네 공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네가 약속을 자주 어기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게 나에게는 많이 힘들었어. 나는 우리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볍게 행동했던 것 같아. 네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해 주니 고마워. 앞으로는 신경 쓸게. 김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날 모임 자리에서 감정대로 폭발했다면 그 순간의 싸움은 둘 사이의 관계를 깊게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장소를 신중히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처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맞는가를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 멘즈, 과, 기분, 개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받으면 방어 심리가 크게 작동하고 작은 문제도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선후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공개적으로 화를 내면 후배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관계가 쉽게 금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둘만의 공간,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화를 내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생각이 분명해진다는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순간의 충동을 이겨내고 언제 어디서 말할지를 신중히 고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마다 주자의 말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말하는가가 곧 대화의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충동을 미루고 대화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략적 시간 벌기, 즉 의도적으로 대화를 늦추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은 바로 해야 솔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충동적인 발언은 전혀 다릅니다. 충동은 관계를 깨뜨리지만 준비된 솔직함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데 이 상태는 90분에서 120분이 지나야 안정적으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가 났을 때 당장 말하는 것보다 최소한 2시간 이상 시간을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느낀다면 그 순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곧바로 권위에 도전하는 모양새가 되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이죠. 지금은 감정이 조금 올라와서 내일 오전에 15분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한마디는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 상대에게 이 문제를 대화로 풀고 싶다는 진심을 전달합니다. 둘째, 나 자신에게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준비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화를 연기하는 동안 스스로를 준비하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pre-performance routine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전 호흡을 가다듬는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대화 전 자신만의 준비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종이에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첫째, 내가 이번 대화에서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둘째, 상대에게서 듣고 싶은 대답. 셋째, 대화를 시작할 때 쓸 다리 놓기 문장. 예를 들어 사실 나는 우리 관계가 소중해서 솔직히 말하고 싶어라는 문장을 준비해두면 대화를 시작할 때 감정이 아니라 진심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조언을 떠올려 보세요. 화를 내기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 분노를 풀기 위한 것인가를 구별하라. 이 짧은 성찰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적 폭발을 대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제로 이런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팀장은 프로젝트 도중 팀원의 실수로 큰 차질이 생겼을 때 당장 회의 자리에서
호통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깊게 다루지 않고 내일 오전에 별도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그는 노트에 대화 목표를 적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방안을 찾는다. 다음 날 팀원과 마주했을 때 그는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었고 팀원도 방어적인 태도 대신 해결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시간 벌기는 단순한 미루기가 아니라 감정을 정돈하고 대화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상대에게 어떻게 전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호흡과 고요함의 힘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호흡은 거칠어지며 손은 떨리거나 얼굴이 붉어지죠. 이것은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맹수와 마주쳤을 때 이 반응이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대가 맹수가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투태세로 변하지만 맞서는 대상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공자는 성내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생각이 분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체의 반응과 맞닿아 있습니다. 화가 솟구칠 때 호흡을 고르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사고는 명료해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복식 호흡은 교감신경의 과잉 반응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심박수가 낮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순히 숨을 몇 번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 팀원이 실수로 중요한 자료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일정은 크게 어긋났고 보고서 제출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 자리에서 김 씨는 팀원을 호되게 꾸짖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호흡의 순간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실수로 프로젝트가 어려워졌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어. 중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들은 팀원은 눈을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김 씨가 즉각적으로 화를 터뜨렸다면 팀 전체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숨을 고르고 생각을 가다듬은 덕분에 오히려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분노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호흡은 그 시선을 바꿀 시간을 벌어줍니다. 단 10초의 침묵이 평생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호흡을 통한 화 다스리기는 혼자서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육호흡법을 해보세요. 4박자 동안 들이마시고 6박자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또는 박스호흡,
box breathing이라 불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4박자 들이마시고 4박자 멈추고 4박자 내쉬고 4박자 멈추는 방식입니다. 이 단순한 훈련이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가 폭발하는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화가 났을 때 단 10초라도 숨을 고르고 멈췄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호흡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원칙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숨을 고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2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 대화, 셀프 토크와 짧은 글쓰기 훈련입니다. 먼저 자기 대화부터 살펴봅시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 당장 말해야겠다라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 스스로에게 중립적인 언어를 던져주면 감정의 파도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어. 하지만 90초만 지나면 이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을 거야. 지금 말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어. 숨을 고르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한 자기 대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감정의 폭주를 멈추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2번째는 짧은 글쓰기 훈련입니다. 하버드대 심리실험에서 화가 난 순간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빠르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A사 용지나 휴대폰 메모장에 3줄만 적어보세요. 지금 일어난 사건, 팀원이 자료를 삭제했다. 내가 처음 안 해서 그는 무책임하다. 나를 힘들게 한다. 다른 해석의 가능성, 그도 실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책을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을 단 1분만 해도 화의 강도는 크게 낮아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매일 아침 자신에게 쓴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성급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인간이며 나와 같은 본성을 지닌 존재다. 그는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정돈하고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짧은 글쓰기 습관으로 화의 파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대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한 동료가 중요한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업무가 지연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당신은 왜 항상 늦습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자기 대화와 글쓰기 훈련을 거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늦어져서 팀 일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다음에는 마감 하루 전에 서로 확인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 상황과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다른 훈련은 3문장 일기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3가지를 기록하는 것이죠. 첫째, 오늘 내가 화가 났던 순간. 둘째, 그때 내가 했던 반응. 셋째, 앞으로 더 나은 반응을 위해 내가 쓸 수 있는 문장. 예를 들어 오늘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화가 났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에는 내 의견을 한 번만 더 설명해도 될까요? 라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짧게 기록하는 습관이 쌓이면 실제 상황에서 자동으로 더 나은 말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은 훈련들이 모이면 우리는 더 이상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건강하게 다스리고 오히려 관계를 성장시키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화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난을 피하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왕양명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격언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내는 실질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너는 왜 항상 너 때문에 라는 식으로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상대의 방어 심리를 즉각적으로 자극합니다. 상대는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듣기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박할 준비부터 하게 되죠. 반대로 나는으로 시작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진솔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너는 왜 항상 이렇게 게으르니? 왜 매번 나 혼자 다 해야 하니?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을 고르고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딸에게 차분히 말했죠. 사실 아빠가 요즘 집안일을 혼자 하다 보니 조금 힘들어. 나는 네가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니까 함께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지치고 외로운 느낌이 들어. 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난 뒤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도 도와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요즘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이 대화에서 핵심은 단 하나, 너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너는 왜 항상으로 시작했다면 딸은 아마 반발하거나 방어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힘들어, 나는 이렇게 느껴 라는 표현은 상대가 방어 대신 공감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폭력 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 NVC라고 부릅니다. 그 구조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관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둘째, 감정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드러내기. 셋째,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넷째, 요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 말하기. 예를 들어 직장에서 후배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했을 때 너는 왜 항상 마감에 늦니?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늦어져서 내가 조금 곤란해서 감정. 나는 우리 팀이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욕구, 다음에는 하루 전에 공유해 줄 수 있을까? 요청. 이 4단계를 따르면 상대방은 비난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협력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태도를 강조합니다. 너 때문이라는 화살을 거두고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적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할 동반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다음번에 답답한 상황이 닥쳤을 때 너는 왜 대신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 한마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대화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째 원칙은 바로 말이 곧 마음을 드러낸다입니다. 맹자는 사람의 말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말이 따뜻한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언어 습관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김 씨의 경험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소에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예민해졌고 어느 날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동료가 합의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왜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동료의 얼굴은 굳어졌고 팀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구나. 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찌를 수 있구나. 다음 날 그는 동료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사실 나는 우리가 더 협력해서 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길 기대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같이 얘기해보자. 이번에는 동료도 마음을 열었고 오히려 더 좋은 해결책을 함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언어를 선택합니다. 너는 왜 항상 너 때문에 라는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명확한 언어는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끌고 상대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늦어? 라는 말 대신 네가 제 시간에 와주면 내가 안심이 돼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불만을 전하더라도 전자는 상대를 공격하지만 후자는 나의 기대와 바람을 드러내는 표현이 됩니다. 이는 곧 상대에게도 나를 이해하려는 의도로 다가갑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언어적 재구성 linguistic reframing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바꾸면 인식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조차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 감정이 훨씬 안정되고 대인관계도 더 원만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언어를 업됨의 하나로 봅니다. 즉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업을 짓는 행위라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가시덤불이 자란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사용한 말 중에서 너는 왜로 시작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는을 기대했어로 바꿨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다음 부분에서는 5번째 원칙, 말하기보다 먼저 듣기, 즉 경청의 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처럼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김 씨의 아들을 떠올려 봅시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고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아들이 방 안에 혼자 앉아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아빠한테 말해봐. 하지만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 대부분의 부모라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 안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왜 자꾸 숨기니? 하지만 김 씨는 그 충동을 누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더 힘들어질까 봐 그냥 참았어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느낄만 하구나. 아빠도 네 나이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정말 답답했지. 그 순간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친구들과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충고보다는 아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금 더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탐색하고 변화하도록 돕는 가장 큰 선물이다. 상대가 내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열리고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또한 경청은 신뢰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내가 먼저 들어주면 상대도 언젠가는 나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 어린 침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굳이 해답을 주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어 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상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 바로 충고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그럴만 하구나. 네가 힘들었다는 게 느껴져. 이 짧은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원칙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타이밍과 장소, 선택, 호흡과 고요함, 나는 대화법, 긍정적 언어, 경청. 이 5가지는 화를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화를 건강하게 다스리며 관계를 지켜내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를 다스리며 말하는 5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칙들을 하나로 묶어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프로토콜과 함께 실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대화 문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단계 프로토콜, 화내지 않고 말하는 길, 멈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세요. 10초의 침묵이 관계를 살립니다.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신체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타이밍과 장소 선택, 지금 말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시간과 공간이 더 나은지를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대화법, 너는 왜?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로 시작하여 비난이 아닌 진심을 전달합니다. 긍정적 마무리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내며 대화를 희망적으로 끝맺습니다. 이 5단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화를 관계의 적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로 바꾸는 길입니다. 7가지 대화 문장 예시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 가능. 대화를 시작할 때 지금은 감정이 조금 올라와서 내일 차분히 이야기하면 좋겠어. 문제를 지적할 때 이번 일로 내가 많이 힘들었어. 나는 네가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기대해. 관계를 지키고 싶을 때 우리 사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상대의 기분을 배려할 때 네가 그렇게 느낄만 하구나. 나는 네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 책임을 묻기보다 해결을 원할 때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보자. 사과와 다짐을 전할 때 어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말한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게. 대화를 마무리할 때 오늘 얘기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이 문장들은 단순해 보이지만은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초 체크리스트. 말하기 전 꼭 점검할 5가지. 지금 내 심장은 안정되어 있는가? 상대가 편안한 공간에 있는가? 내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인가? 첫 문장을 어떻게 열 것인가? 마지막을 어떻게 따뜻하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5가지를 확인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30초가 평생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분노는 짧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신호를 파괴적으로 쓰느냐, 관계를 지키는 힘으로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5가지 원칙과 5단계 프로토콜,
그리고 7가지 대화 문장을 기억하세요. 화를 억누르지 말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지혜를 배우면 여러분의 대화는 후회 없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바꿉니다. 오늘보다 더 지혜로운 대화로 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